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포착된 우리 시장 섹터를 움직일 시그널들입니다. 반도체부터 의료 AI까지 다양한 섹터 재료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반도체주 보시듯이 특별히 강했던 건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다 보니 반도체주도 빨간불, 특히 강했던 건 샌디스크와 같은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반도체주 강한 모멘텀은 아니어도 일단 악재는 없이 출발하게 되는 건데요. 근래 좀 반도체 투톱을 보면 지지부진했던 이유, 그 배경에는 수급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전기전자 업종 자체를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상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1월 8일 잠정 실적 이후 세론성 매도, 즉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매도에도 삼성전자의 낙폭이 깊지 않다는 건 그만큼 지금이라도 매수하려는 대기성 자금의 흐름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보는 우리 반도체주의 시선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간밤 나온 UBS의 리포트인데요. 무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보시듯이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핵심은요, 긍정적인 수익성과 실적 전망인데 올해 4분기 DDR 영업이익률이 무려 82%까지 상승할 거란 기록적인 파격적인 수익성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의 전환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주도주로서의 반도체주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 만큼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온 재료입니다. 중국 정부는요, 오는 4월부터 에너지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 태양광 업체는요, 수출액의 9%가량을 중국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이는 보시듯이 4월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품목은요, 현재 9%인 환급률을 4월에는 6%로 낮춘 뒤에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할 예정입니다. 즉, 그간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했던 품목에서의 가격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죠. 바로 주가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보시듯이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가 7% 오르는 등 태양광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리튬 가격은 어제 중국에서 급등합니다. 무려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앨범알과 같은 리튬 관련주들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OCI 홀딩스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들은 미리 좀 움직이기도 했고요. 배터리 소재주들도 리튬 가격 급등을 일부 반영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다만 어제 강세 이후에는 태양광은 AI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있었고요. 2차 전지주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점이 더 부각이 됐었기에 오늘은 모두 중국발 이슈를 조금 더 반영해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는요, 여기에 ESS 입찰 관련 뉴스도 소화하게 될 텐데요. 관련 뉴스들 오늘장 전략 시간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들이 주목한 또 다른 헤드라인,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 관련 소식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 베라 루빈 AI 칩을 사용해서 신약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규모는요, 5년간 10억 달러 투자이고요. 사실 이 뉴스의 직수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되겠죠. 특히 엔비디아가 투자한 상장사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과 비상장사 슈퍼 루미날 메디슨이 대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미증시 마감 이후에는 오픈 AI가 토치 헬스를 인수해서 챗GPT 헬스를 강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실질수의 가능성은 낮아도요. 의료 AI 역시 큰 줄기상 AI 도입의 주요 이정표라는 맥락에서 의료 AI 관련주들 수급이 오늘장 자극이 될지 개장 이후 함께 지켜보시죠. 이외에도 우리 시장 굵직한 섹터들이 좀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 방산, 원전은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두드러졌던 건 원전이죠. 어제 이 시간 미리 강조를 해드렸던 이슈인데요. 메타가 AI 전력 부족 이슈 속에서 원자력 전력 쇼핑에 나섰다는 소식, 미국 기업 3곳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요, 탈원전 우려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전 정부의 11차 전기본 계획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지할 거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SMR 원전 건설 1기 건설 계획이 핵심입니다. 어제 원전주 강세를 보며 떠오른 생각들입니다. 단순하게 전력원으로서의 원자력이 부각되어서 올랐다는 논리,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반영이 된 이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지분 구조, 어떤 국내 기업이 미국의 어떤 파트너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논리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메타와 계약한 테라파워에도 우리 기업들이 보시듯이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 앞서 메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아니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주요 SMR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시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둘 다의 주기기 공급사이고요. 그리고 어제 특히 현대건설이 강했는데 현대건설은 미국의 홀텍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강했던 로봇, 우주항공 섹터를 꿰뚫는 공통의 키워드는 바로 IPO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좀 부각이 됐던 뉴스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관련 내용이죠. 잠시 후 지분 구조에 대한 디테일들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 예정이고요. 다른 현대차 그룹주들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는데 전기전자와 함께 아무래도 외국인이 또 매도를 했던 업종이 운송장비와 부품이었기 때문이겠죠.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이 가운데서도 강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직접 11%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맥락에서인데 특히 강했던 배경과 시사점 잠시 후 전문가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로봇주의 부상 가능성, 이번에는 HD 현대 계열사 로보사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HD 현대 로보틱스 IPO 대표 주간에 있어서 UBS,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분 구조를 좀 보면 HD 현대 로보틱스는 지주사 HD 현대로부터 2020년에 물적 분할이 되어서 설립이 되었고 그렇기에 HD 현대가 보시듯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 어제 HD 현대가 특히 더 강했던 맥락인 건데 이런 IPO 이슈의 관건은요, 결국에는 가치를 얼마로 평가를 받느냐겠죠. 현재 주요 로봇주들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대장주는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시가총액은 8조 6천억 원대입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시듯이 기업 가치 추정치가 8조 원대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HD 현대 100% 자회사다 보니 중복 상장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넘길지가 향후 관건이겠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나스닥 상장이 예상되어 있고 DS 투자증권의 추정 밸류에이션은 한 16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에 향후 추정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하는지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의 중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터로 좀 전반적인 분위기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우리 시장 장중 지수 변동성을 유발한 요인 파월 연준 의장의 소환장, 즉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입니다. 다행히 월가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의 반박 속에서 우려는 간밤에 좀 완화가 됐고요. 물론 금과 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미국 증시는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에 6시 마감한 우리 시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6% 플러스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장 우리 시장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중에는요, 원달러 환율 등의 변수는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바로 뉴스 통해서 전략 이어가시죠. 네, 우리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도 투자 전략 디테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제 눈이 와서 그런가 그쵸? 오늘 굉장히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안전히 잘 와주셨습니다. 뭐 이럴 때는 대중교통 사용해야죠. 네. 자, 오늘도 그런 만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삼성전자 언급해 주시면서 강하게 뇌리에 딱 꽂혔던 단어가 있는데 직무유기라고 언급을 그쵸. 해주셨어요. 네. 삼성전자 그런데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횡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횡보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20조 원 나왔어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시장 전망치대로 딱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2026년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면 저평가된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현재까지는 2025년도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단은 2025년도가 44조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밸류에이션 지금 여기에 맞춰서 PER이 한 28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가격이 지금 13만 7천 원 정도, 13만 7,9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2025년도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한꺼풀 좀 숨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2026년도죠. 4분기가 한 20조 원 정도가 나왔으면 2026년도는 한 8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전반적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레거시 반도체가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반도체도 지금 3E는 이미 판매가 계속 증가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4E죠. 4E가 이제 양산 준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 파운드리 쪽에서 강한 또 이제 매출 상승세가 지금 기록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만약에 80조 원을 2026년도에 예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추정 PER이 퍼가 지금 9.36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예상대로 2026년도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80조 원까지 나온다, 영업이익이.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는 20만 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그게 저희가 전망치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단 1분기 영업 실적을 먼저 또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또 강해집니다. 과연 20조 원 이상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렇다고 보면 저는 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시장이 조금 이제 관망하면서 이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약간 보합세인데 뭐 관망 보합 뭐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간 중에 아마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하셔갖고 매수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저는 2026년 말까지 이제 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정도 한 80조 원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고 그러면은 PER 지금 추정 PER 한 9.36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제 18배, 20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갖고 리서치 하우스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또 16만 3천 원까지 올려놨어요. 계속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예. 평균 목표 주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말까지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현재 전망치라면은 목표 주가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삼성전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성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뜻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오늘 새벽에 나온 UBS의 리포트를 보니까 UBS가 SK하이닉스 2026년 말에는 DDR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82%를 웃돌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네. 굳이 비교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에 투자 매력도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네. 항상 그 말씀인데 저는 그냥 반발하세요. 네, 반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도 지금 아마 이제 4분기 영업이익 한 2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25년도 올해 이제 4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어떤 가격 상승과 이제 공급 증가뿐만 아니라 HBM4를 이제 올해부터 또 양산 지금 거의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이미 HBM3에 비해서 100% 이상 인상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2026년도 영업이익이 아마 한 75조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UBS는 조금 더 그보다 좀 낮게 보고 있지만 저는 한 75조 원 정도 영업이익 좀 보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올해 2026년도 지금 추정 PER이 8배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한 14배까지 만약에 이제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뭐 지금 뭐 81만 8천 원 정도 시장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아마 최태원 회장님 성격상 액면불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룹 내에서도 100만 원을 밀어 올리려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이미 뭐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상승 모멘텀이 비슷하지만은
또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양쪽 다 그냥 반반씩 가져가는 게 전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야기 해봤고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IPO라는 소식인데 일단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올해 IPO 기대감이 크다 보니 관련주들, 특히 우주항공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세를 좀 비교해 보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반에 13,580원대에서 지금 23,650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70% 이상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언제까지 이 스페이스X IPO라는 모멘텀으로 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일단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좀 밀어올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상장 지금 뭐 올해 하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기업 가치는 지금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20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스페이스X의 어떤 주요 비즈니스를 본다면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뭐 당장 보면 로켓 발사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인터넷망 구축이죠.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금 뭐 이란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 등과 협력을 통한 우주 탐사 및 화성 개척 준비인데 말을 들어보면 참 되게 좋은데 알고 보면 이게 당장 이렇게 수익이 크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국내 관련주도 여기에 이제 맞춰갖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이노스페이스,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센서비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사대 사용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고 해당 종목들 특히 뭐 미래에셋증권을 빼고 이노스페이스라든지 뭐 센서비 같은데 사실 워낙 그 매출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사실 이익을 붙여도 주가의 상승폭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투자자산 가치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실적과 연결된 그런 여부가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스페이스X에 그냥 상장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간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 중기적으로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관련해서도 IPO와 관련된 내용들 뉴스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이 투자한 AI 기업이 바로 엔스로픽인데 이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현재 운용 중입니다. 이 엔스로픽이 상장을 할 경우에는 좀 평가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스로픽의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9월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SK텔레콤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이 한 11조 3천억 원대인데 엔스로픽 보유 지분, 지금 기업 가치를 513조 원으로 그대로 가치가 평가가 된다면 2조 8천억 원을 평가 차익으로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시가총액이랑 단순 비교를 하면 지금 뭐 거의 한 25%거든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수익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가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정도일까요? 사실 모멘텀보다는 저는 주가를 이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그러한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SK텔레콤이 2023년에 엔트로픽에 사실 1억 달러, 1,3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엔트로픽이 그때 당시 한 5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천억 달러로 한 60배가 늘어났어요. 뭐 당연히 그 일단 지분 이제 영업 그 지분 자산 가치 이제 확대는 이제 충분해 보이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SK텔레콤이 올해 4월달에 지난해죠. 지난해 4월달 유심 해킹 사건으로 사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1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25년도죠. 말 영업이익이 11조 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 한 38%가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이 사실 주가에 지금 크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분 가치가 그만큼 또 들어온다라고 그러면은 지난해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이 손실 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6년도 영업이익도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높게 잡혀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분 가치 자체가 그동안 이제 SK텔레콤이 계속 이제 달성했던 한 15조 원에서 한 1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목표 주가가 한 62,500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3,000원 정도 주가인데 이렇게 된다 보면은 한 62,000원 정도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첫 번째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지분 가치 말고 저는 엔트로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엔트로픽과 어떤 AI 쪽에서 공동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뭐 엔트로픽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 AI 거의 쌍벽이거든요. LLM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론 쪽에서는 뭐 거의 쌍벽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 특화된 LLM의 공동 개발도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텔레코뮤니케이션 AI 얼라이언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SK텔레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와 이제 AI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한국 AI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왜냐하면 특히 통신 쪽에서도 AI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상장 때문에 간다라고 그러면 지분 가치 때문에 주가를 정상화시킨 데는 역할을 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향후에 엔트로픽과 SK텔레콤이 협약을 통해서 AI 쪽에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에 대한 비즈니스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게 더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랑 엔트로픽이 협업을 해서 통신 관련 MMM을 개발을 하면, LLM을 개발하면 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이슈 중에 하나 해킹 사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본업은 좀 불안불안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I 쪽에서 계속 지금 이제 보안 쪽이 뚫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뚫렸으면 또 뚫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엔트로픽과 만약에 AI 쪽, 인공지능 쪽으로 조금 더 이런 보안 쪽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간의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시킨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제 사실 소비자 신뢰라든지 아니면 향후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또 결론이 키워드인 보안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SKT 관련 내용 함께 확인을 해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ES를 기점으로 현대차의 질주가 거침없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 제시했던 목표가 35만 원을 지난주 단숨에 돌파하며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서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질 구원투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소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증명한 것이 바로 이번 CES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상을 거머쥐었는데요. 50kg의 줄량물을 거뜬히 옮기는 것은 물론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탑재해 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특히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로봇 구독 모델을 제시하며 확실한 수익성까지 확보했죠. 이 성과의 주역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 전략을 총괄할 IR 수석 책임자 영입에 나선 건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고도화된 준비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약 88%에 달합니다. HMG 글로벌이 54.7%, 정의선 회장이 21.9%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11%로 촘촘하게 엮여 있죠. 이는 상장 시 그 지분 가치가 고스란히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대차는 어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한 전망도 달라지겠죠. 이어지는 분석에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확실히 지금 IPO라는 키워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어제 현대차 그룹 부사장이 적절한 시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이 또 현대 글로비스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지분 구조를 보니까 HMG 글로벌을 통해서 뭐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한 54%를 가지고 있고 현대 글로비스는 직접적으로 한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전망도 좀 궁금하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현대차 그룹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CES 2016으로 거의 회사 어떤 그룹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바뀐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뭐 로봇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현대차의 그룹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새로운 신성장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자동차는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든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ESS나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갖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피지컬 AI 로봇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얘기했던 이제 모베드라든지 모셔널 같은 자율주행 비즈니스까지 이런 부분들이 현대 오토웨어라든지 아니면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까지 다 전반적으로 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사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 그룹 내에서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품 조달부터 시작해서 로봇 조립까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룹을 이제 재평가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주가 지금 3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목표 주가 한 45만 원까지 더 잡아도 지금 될 정도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결국 이제 상장 얘기가 결국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 얘기가 단순하게 현대차 그룹들 지금 여러 이제 뭐 정의선 회장이 한 21%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가 한 11%, 현대차 그룹이 한 54% 정도 이렇게 지금 지분을 지금 갖고 있어요. 물론 2021년도에 11억 달러 인수했는데 지금 가치로는 뭐 기업 가치는 30조 원 이상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지금 파이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 상장을 했을 경우에 현대차 그룹, 특히 이제 현대 글로비스 자산 가치가 확대되는 것, 뭐 신성장 동력에 플러스해서 자산 가치 확대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지만 21% 정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를 보면은 정의선 회장님이 숙제죠.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아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어요. 다 아직도 정몽구 회장님이 갖고 계시고 있고, 그걸 상속받았을 경우는 사실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였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는데, 만약에 상장에서 뭐 상장 이익이 한 21%면 거의 한 6조, 7조 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 글로비스보다는 현대 모비스를 먼저 아마 지주사로 좀 보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를 먼저 좀 매수를 좀 해갖고 지분을 늘리지 않을까. 여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상장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각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매수세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대 이제 글로비스를 이제 먼저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로비스는 자산 가치를 지금 먼저 보는 거고, 아마 이제 정의선 회장의 전반적인 그런 지배구조 개선 쪽에서는 저는 현대 모비스가 먼저 앞단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상장으로 인해서 사실 현대차 그룹은 제가 봤을 때 한 돌 하나 던져 갖고 3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한 마리,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 추진이 지금 되게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가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시세를 주고 급등을 했던 이유도 외국인 매수세에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외국 매수세가 좀 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다른 종목들은 이미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 관세라든지 아니면 CES 2016에 따른 전반적인 혜택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미 사서 좀 올라왔지만은 좀 약간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못 올랐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 맞추기 하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분 평가라든지 순환 출자 구조는 또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을 둘러싸고는 모멘텀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엮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반, 또 시장 분위기 전반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파월 연장을 둘러싸고 연준 의장을 둘러싸고 소환장 발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좀 커진 상황에서 그래도 간밤에 보니까 미국 정치권에서도의 반발이 있었고 월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뭐 연준의 독립성을 외치고 있는데 그럼 연준의 독립성을 꼭 뭐 확보해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금융 업종에서는 그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ECB하고 사실 연준 빼고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물론 이제 그 독립성이 여태까지 경제를 지탱하는 부분이었긴 했는데 이렇게 행정부와 갈등이 클 때는 사실 독립성이라는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제 5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요. 근데 굳이 뭐 여기서 소환장을 발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이 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독립성 이런 문제보다는 어차피 지금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의장 새로 바뀔 거고 그 의장이 앞으로 이제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행정부와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협력이 또 중요한 그러한 인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5월달까지는 뭐 소환장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5월 달까지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계속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되는 5월 이후 특히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도 계속 외국인 유동성의 확보, 특히 유입은 계속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구를 하나 던져보면 또 월가 또 외신들을 보니까 연준 의장이 이사 자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배정이 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사가 돼서 계속 딴지를 걸면 좀 변수가 되지 않나요? 네, 7인의 이사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의장인데 7인의 이사 같은 경우에서 한 명입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3대 3이고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이사가 또 몇 명이 좀 빠져나가요. 거기에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앉아 있습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5월 달 이후에는 공화당 쪽 인사들의 그 파워가 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